글을 읽고 쓰지 못하여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문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 문맹이라고 하네요. 금융 이해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금융 이해력이 없으면 다양한 금융 상품 중 본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없고 무분별한 투자나 과도한 대출로 인한 파산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금융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금융 문맹으로부터 탈출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금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하여 금융 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딥다이버고요. 저는 박영웅입니다. 저는 정창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저기 빠져보는 딥다이버의 박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버의 정창균입니다. 오늘은 금융 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팔 곳이 없어서 대공황이 발생했고 독일, 러시아, 미국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함께 보았는데요. 맞아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패배했고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며 소련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1991년에 해체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를 선택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요? 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뒤이어 터진 2차 세계대전은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수정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수정 자본주의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혹시 어떤 위기였나요?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이슬람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산하기 시작했죠. 감산이라는 게 원유를 조금만 생산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유 감산은 미국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유의 양이 줄어드니 원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의 일종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가 좋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반대로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전까지는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곤 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올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산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와는 상관없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은데 물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고 기업은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하겠네요. 그렇다면 또 소비는 얼어붙을 거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는 거는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분명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죠. 아,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군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번에도 한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죠. 하이에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영국의 마가릿 대처 수상과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하이에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다시 좋아졌나요? 네, 신자유주의를 통해 미국은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제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화폐는 혹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좋은 주제입니다. 화폐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자유주의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폐가 없을 땐 어떻게 거래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물물 교환이었죠? 맞습니다.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제가 사과 농장이 있다고 하면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과와 소금을 바꿔야 했죠. 근데 소금 장수가 사과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화폐가 태어난 이유예요. 화폐를 통해 물건을 더욱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재배한 사과는 일주일이면 상해서 가치를 잃겠지만 사과를 팔아서 화폐로 바꿔둔다면 가치를 저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화폐를 통해 물건 간의 가치 비교도 쉽게 할 수 있었죠.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화폐는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가치를 비교하고 저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이군요. 맞아요. 그럼 최초의 화폐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조개 껍질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최초의 화폐로 쓰였던 것은 조개 껍질이었는데 조개 껍질은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개 껍질은 단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잘 부서졌을 것 같으니 화폐로 쓰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합니다. 조개 껍질의 모양은 각기 달랐기에 가치를 비교할 수도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부서졌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할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너무 흔하게 많았어요. 화폐로서 적합하지는 않았군요. 그럼 대체할 화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주 자주 거래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죠. 아, 저 알 것 같아요. 금이죠. 네, 맞습니다. 금은 아주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금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발광성, 희소성, 불변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서 예쁜데 지구상이 얼마 없고 변하지도 않으니 화폐로서는 진짜 최고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은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될 수 있었죠. 하지만 금은 너무 무거워서 거래하기 불편했고 너무 희소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양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됐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종이화폐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화폐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축통화죠. 미국의 돈, 달러겠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1년 전인 1944년, 미국은 44개국 정상을 브레튼 우즈로 모읍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앞으로 다 같이 달러를 씁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은 달콤한 제안을 덧붙였죠. 35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요. 미국이 금을 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바꿔주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은 가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인 미국은 전 세계의 금을 80%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80%요?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는걸요? 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시작을 알리며 미국 달러는 단숨에 기축통화에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의문인 것은 아무리 미국에 금이 많다고 해도 계속 바꿔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달러는 기축통화로 사용돼야 했기에 많아야 했죠.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전 세계 금의 절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문은 급격히 퍼졌고 세계 각국은 미국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이었겠는데요? 금을 바꿔주지 못하면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71년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요.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반발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각국 정상은 그해 스미소니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38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에 고정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2.25%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죠. 스미소니언 체제의 시작이에요.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교환 비율로 알고 있는데 환율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나요? 2.25% 안으로만 움직이게 하려면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미소니언 체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계는 다시 1976년 킹스턴에서 모여서 환율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킹스턴 체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잠깐만요.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달러를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달러가 지금까지 또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의 고민은 깊어졌죠. 그러다가 묘안을 떠올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군사 지원도 해주고 너 사우디 왕실의 권력도 지켜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해줘. 그렇게 1975년의 협상으로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원유는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자주 거래되는 자원이니 그렇게 하면 달러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다시 달러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죠. 화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왔네요. 역시 경제의 역사에서 미국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군요. 네, 그래서 197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무엇인가요? 네, 쌍둥이 적자란 경상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경상 적자는 무엇이고 재정 적자는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경상 적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 적자는 경상수지가 적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가 포함됩니다. 저에게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수지부터요.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번 돈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번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보다 많다면 소득 수지는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수지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상수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입니다. 그러면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서비스 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관광과 서비스업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주로 소비와 크게 관련이 있죠. 미국은 서비스 강국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흑자를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혹시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죠. 상품 수지요?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혹시 어떤 수지인가요? 네, 상품 수지는 제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무역 수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다면 상품 수지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니 상품 수지가 흑자인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품 수지는 어떨까요? 미국이 서비스 수지에서 최대 수준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경상 적자가 발생했다면 상품 수지는 적자인가요? 네, 눈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미국은 상품 수지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때서죠? 미국은 수출을 많이 안 하는 건가요? 물론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어떤 돈을 사용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달러겠죠? 맞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자 미국의 돈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상품 수지의 적자를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제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니 미국은 상품을 살 때 달러를 찍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을 살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쌍둥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아까 재정 적자도 발생한다고 하셨던 거죠? 재정 적자가 무엇인가요? 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얻는 수입을 세입,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출이라고 하죠.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나요? 2001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그 9.11 테러인가요? 맞습니다. 테러로 인해 미국 본토를 공격받아 3,000명의 사망자와
6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죠. 미국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며 막대한 양의 돈을 사용하게 되죠. 신자유주의 역시 재정 적자를 부추겼습니다. 신자유주의가요? 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걷습니다. 세입이 줄게 되면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큰 적자를 보고 있을지는 몰랐네요. 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이제 그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융문맹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화폐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던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빠져든 딥다이버의 박영웅이었습니다. 딥다이버의 정창균이었습니다.